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에 대한 얘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했어요. 네. 관련된 얘기 해주시죠. 일단 여러분들 너무나 관심 갖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AI 종목, 또 AI 반도체 종목으로서 엔비디아가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배경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생각해 보니까 이 실적이 계속 꺾일 줄 알았더니 전혀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영역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가 AI 반도체와 BAI 반도체. 근데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은 바로 AI 반도체 부문이니까 이 AI 반도체 부문에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AI 반도체 추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은 중국의 수출길이 막힌 건데 네. 그럼에도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된 건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국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텐데 중국으로는 수출하지 말라라는 제한 조치를 분명히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고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의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 영역인데 여기서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대중국 수출이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엔비디아 주가 추이를 보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기업 내부만 봤단 말이에요. 이제 주가 지표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기업 내부의 경영 여건 뭐 그런 것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주가에서 보면 2025년 4월이 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4월 저점, 4월 3일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4월 9일 상호관세를 발효하고 그 지점의 저점이었다는 것은 역시 엔비디아의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거시경제적으로 억눌렸었던 것입니다. 억눌렸다가 이제 관세 전쟁이 완화되네, 중동 전쟁도 격화되나 했더니 또 완화되네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해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거시경제적인 판단과 동시에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맞물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만 듣고 기사들만 접하기에는 네. 그럼 이렇게 막 중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오르는 거면 앞으로 계속 오르나 이렇게 또 투자에 있어서 쉽게 또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좋은 점과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까지 AI 이쪽 부분 한꺼번에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가 여러분 너무나 관심 있는 개별 종목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럼 엔비디아는 어디에다가 매출을 일으킬까?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AI 반도체는 누가 이것을 수요할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AI를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예. AI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도 모르게 AI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신다. 예. 근데 그 유튜브에는 나의 알고리즘, 나의 선호를 반영해서 나한테 맞춤화된 영상을 팝업시켜줘요. 그럼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AI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아마존 이런 4대 기업이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으로부터 여전히 AI 서비스를 발동시키기 또 추가적으로 런치하기 위한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 예.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만에 하나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 제재 이 조치가 완화되는 결과로 간다면 그러면 대중국 수출도 다시 늘겠죠. 제재가 풀리니까. 그렇게 만약에 간다면 또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 실적에 대한 기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반영돼서 코스피의 AI 주가도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금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심리 지수가 있는데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해요. 3월 들어서 계속 오르다가 지금 꺾이게 된 건데 네.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가도 급등했고 뭐 추경도 있기 때문에 기업 심리가 좀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나빠진 걸까요? 아,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자, 모든 발표되는 지표는 시점적 차이가 있다. 저희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기업 심리 지수를 추계한 이 조사한 조사 시점 그리고 그 조사 시점과 이 조사한 데이터를 지금 발표하는 시점 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기업 심리 CBSI를 추계하기 위해 조사하는 그 조사 시점은 중동 불안이 고조되던 구간이었습니다. 아, 중동 전쟁이 확전돼서 이게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굉장한 공포감이 치닫던 국면. 또 국제 유가가 급등해서 기업들은 큰일 났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늘겠네. 공급 부족 현상도 있겠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러 원자재 제대로 수급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 하는 우려감이 극대화됐을 때 조사했었던 그 지표가 바로 기업 심리 지수고요. 그 지수에 따르면 이만큼 그 전쟁이 기업의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반영하듯 보여주는 지표이고, 그리고 지금은 중동 전쟁이 다소 완화되고 휴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국면이니까 지금의 상황에 다시 이 기업 심리 지수를 조사한다면 이제 5월, 6월보다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체감 경기라는 것이 더 잘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기업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화돼야 이 방향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신산업으로 내가 신규 투자를 더 해도 되겠구나 하는 방향성을 찾거든요. 기업에게 심리가 회복되려면 확실히 이 방향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해도 되겠구나 하는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그 방향을 열심히 달릴 거란 말이에요. 달리는데 그게 잘 깔린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울퉁불퉁 자갈밭이 안 되겠죠. 그 자갈밭은 규제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잘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겠다. 여기에 또 금융 여건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공기나 온도나 햇빛 이런 것들도 좋으면 좋을 텐데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은 낮은 금리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는 그만큼 기업들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00% 자기 자본으로 기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체제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금리죠. 금리가 낮아지면 또 이 달리는 기업들로 하여금 온도가 좋네, 햇빛도 적절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릴 때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편 국내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지금 경기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최저임금을 조절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영업자 본인들은 최저임금의 수준도 못 벌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또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저도 100% 공감하고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이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침체됐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걸 고스란히 체감하는 게 자영업자 분들이신 거거든요. 근데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그냥 한두 시간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냥 42시간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좋아요. 24시간 이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나는 정작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매출 가지고는 지금 상환해야 될
원리금마저 못 갚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은 또 분류를 한다면 고용주거든요. 고용주.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취업자 혹은 취업 준비자가 있다면 그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 사용자 역할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자를 채용하기가 부담이 가중되겠죠. 네. 그러니까 역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부담될 것이고, 그리고 취업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서 내가 일한 만큼 그 더 대가를 더 많이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의 기업 상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기업 입장에서도 한 번 봤지만 또 취업자 입장에서는 다는 어느 정도 또 최저임금이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과연 지금 이 최저임금 지금 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이제 오늘 열리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결정이 날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폐업 가능성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8.8%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우리 폐업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28.8%입니다. 거의 30%니까. 예를 들어 600만 자영업자 중에 30%가 정말 실제로 폐업을 한다면 이것은 실제 금리래요.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서 취업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일할 만한 일자리가 너무 많이 줄어서 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사람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1.5% 만약에 이상 오른다. 그러면 정말 14.2%는 폐업을 고려하겠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줄다리기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 출연했을 때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11,50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을 14.7% 올려야 된다라고 노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한 거고 예. 이번 당연히 경영계에서는 동결해야 된다. 단 1%도 올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1%도 올리면 안 된다라는 0%와 14.7% 그 중간 어딘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나가는 조율하는 절차가 이제부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 또 아프게 작용할 수 있는 게 그 배달료의 그 플랫폼 수수료잖아요. 네. 사실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매출 중에서 이 플랫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그러니까 약 4분의 1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 매출을 예를 들어 김밥을 판매하시는 김밥 할머니께서 김밥을 만드는데 거기 단무지 들어가죠, 햄 들어가죠. 이 가격 다 올랐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가스비 오르고 전기요금 오르고 그럼 이거 다 떼고 난 나머지가 내 수익이냐? 아니에요. 임차료 내야 돼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사업하시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임차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 김밥 매출을 보니까 대부분이 배달이었는데 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했는데 그 수수료가 24%나 되니까 매출에서 이것 떼고 저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의 매출을 24%가 배달 수수료가 차지한다라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어떤 수준이 적정한 수수료에 해당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논의,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의미, 공정거래라는 의미에서 어떤 수준의 이 프랜차이즈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온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하기는 하지만 정말 요즘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배달 앱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상생지수, 배달 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실질적으로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하고 씨름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공공 섹터에서 직접 이 배달 앱을 만들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수수료가
정상화될 수 있고 다른 민간 플랫폼들도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어떤 노력도 있고요. 여기에 나아가서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배달 플랫폼 상생 지수를 만들어요.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수수료 구조를 봐요. 그리고 거래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의 어떤 체감도를 반영해서 플랫폼의 자율적인 수수료 감면을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를 만들면 어쨌든 자율적으로 이 가맹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좀 수수료율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경제 읽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